서울의 심장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도 그 화려함에 기가 죽을 듯한 스카이팰리스 컨벤션 홀은 유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의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 정계의 실세들,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셀러브리티들까지 그야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홀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의 빛을 반사하며 꿈결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단상 위에는 유진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당당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좌중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호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유진그룹을 이끌며 회사의 가치를 3배로 불린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유진그룹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날의 유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강태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호란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홀의 육중한 정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파티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호텔 직원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연극의 새로운 막이 오름을 알리는 듯한 의도적이고 장엄한 등장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내 그 눈빛들은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변해갔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태준의 연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외에는 어떤 장신구도 걸치지 않아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장 화려한 보석처럼 빛났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붉은 입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였다. 그 눈은 홀 안의 수백 명을 지나 오직 단상 위의 한 남자, 강태준만을 향해 있었다. 술렁임은 점차 커져 하나의 거대한 웅성거림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누군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한서연. 그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순간 홀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한서연, 3년 전 요트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강태준의 아내,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비극적인 사고의 주인공, 그녀가 지금 유령처럼 모두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여자를 쏘아보았다. 수많은 밤, 악몽 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헛개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서 숨을 쉬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처럼 한서연은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갈라섰다. 경외, 공포,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직 강태준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마치 사형 집행을 위해 나아가는 집행인처럼 단호하고 무자비한 기운을 풍겼다. 마침내 그녀가 단상 앞에 멈춰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시면을 사이에 둔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강태준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정말 한서연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비원들. 뭐 하는 건가? 이분을 밖으로 모시게. 강태준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경호원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할 때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하고 차가웠다. 여보, 3년 만에 만난 아내에게 할 인사가 겨우 그거예요. 여보라는 한마디에 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가 진짜 한서연이라는 것을, 강태준의 죽은 아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강태준의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세기의 스캔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완벽한 신화에 금이 가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한서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아 오히려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당신이 아주 그리웠어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등장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복수를 준비해왔던 것이다. 강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강태준 씨.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강태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숨결에서 그는 3년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바다 냄새를 맡았다. 그가 그녀를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죽음의 심연.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를 같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여자가 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서 몸을 떼고 돌아서서 홀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는 자의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여러분, 유진그룹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빌려 제 남편 강태준 회장님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파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곳에는 날짜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3년 전, 그녀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의 사진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치정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사진은 3년 전 여름, 유진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별장에서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 한서연은 당시 유진그룹의 회장이었던 민영환 회장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민 회장은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그룹의 안정을 위해 추대된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그녀의 예술적 감각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멘토였다. 그들의 뒤로는 푸른 바다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사고 발생 이틀 전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그 사진이 스크린에 비추는 순간
강태준의 뇌리에는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날은 안개가 유난히 짙게 낀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요트 위에서 서연과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말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읽어내고 싶지 않은 의심과 슬픔이 가득했다. 민 회장님 말이야. 정말 심장마비였을까?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태준의 심장을 꿰뚫기에는 충분했다. 태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의사소견도 그랬고 부검 결과도 나왔잖아.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어둠이 깔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알아챘다는 것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회장님 서재에 있던 비밀 금고에서 발견했어. 당신이 회장님 명의로 해외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들이더군. 그리고 그 회사로 거액이 송금된 날이 바로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아니,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순간 태준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알아선 안 될 것을 알아버렸군.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성의 경고음이었다. 민영화는 내 길을 막는 방해물이었을 뿐이야. 유진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해. 그 늙은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를 치른 것뿐이라고.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덮쳤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자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USB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요트 바닥을 굴렀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로서 조용히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려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그의 소나기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이럴 순 없어. 당신은 살인자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망망대해 위에서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절규일 뿐이었다. 태주는 비웃었다. 그래, 살인자지. 하지만 곧 세상은 나를 유진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기억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비운의 사고로 남편 곁을 떠난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거지.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연의 몸을 들어 요트 난간 너머로 밀어버렸다. 차가운 밤바다가 그녀의 몸을 삼켰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는 태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불 꺼, 당장 저 스크린 꺼. 현재로 돌아온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여 스크린을 껐고 홀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하객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혼란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안팀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강태준의 명령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한서연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차의 홀을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시작일 뿐이야. 그녀가 사라지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다 이내 비서실장인 박영진을 불렀다. 지금 당장 언론 통제해. 저 여자는 한서연을 닮은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라고 발표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감. 하지만 한서연의 계획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가 파티장에서 사라진 지 불과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몇몇 주요 언론사와 증권 분석가들의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나는 한서연입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첨부된 파일 하나. 그 파일은 한서연만이 소유하고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빈센트 반 고흐의 드로잉 작품 씨 뿌리는 사람의 고화질 사진이었다. 평범한 사진처럼 보였지만 미술계 전문가들은 즉시 그것이 진품임을 알아보았다. 더 결정적인 것은 사진 속 그림의 오른쪽 하단 구석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 HSY였다. 그것은 과거 한서연이 남편 몰래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작가에게 부탁해 새겨 넣은 자신만의 표식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 표식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녀와 복원을 담당했던 장인.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진짜 한서연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였다. 그리고 메일의 끝에는 의미심장한 숫자 배열이 적혀 있었다. MJ-1712FR.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재무팀이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민영환 회장을 제거한 직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첫 번째 자금의 거래번호 앞부분과 일치했다. 이 숫자의 등장은 유진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단순한 상속녀의 귀환이 아니라 그룹의 존폐를 뒤흔들 수 있는 내부 비리를 알고 있는 자의 선전포고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진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총수의 아내의 귀환, 그리고 그녀가 던진 의문의 숫자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그녀를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돌아온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지만 그녀가 제시한 반 고흐의 그림이라는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3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의 왕국에 그가 죽였다고 믿었던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이 언론과 법조계를 동원해 한서연을 압박하는 동안 그녀는 세상의 소란을 등지고 서울의 낡은 서북부 지역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의 그림자에 가려진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조민혁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전설적인 저승사자로 불리며 재벌과 정치인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던 남자의 현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사무실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들로 가득했다. 조민혁은 며칠째 잠을 설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온통 한서연의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죽은 재벌가 며느리의 귀환, 진실 혹은 사기극, 유진그룹, 정체불명 여성의 강력 법적 대응 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3년 전, 그는 모두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린 한서연 실종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그는 강태준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완벽하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마치 짜맞춘 듯 일관적이라는 점을 의심했다. 특히 민영환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한서연의 실종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그가 수사를 확대하려 하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를 짓눌렀다. 직속상관은 그를 질책했고 언론은 그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며 비난했으며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정의는 패배했고 그는 무력하게 진실을 묻어야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색 코트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들어섰다. 조민혁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텔레비전에서 수십 번도 더 본 바로 그 얼굴. 한서연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조민혁 검사님. 아니, 이젠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조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 정말 한서연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이 꾸며낸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한서연은 그의 의심을 읽었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년 전 비공식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말에 조민혁의 눈이 커졌다. 3년 전 그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몰래 한서연을 만나 몇 가지를 물었다. 그 내용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대화였다. 제가 남편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걸 봤다고 말씀드렸죠. 민 회장님이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그리고 그가 찾던 것이 민 회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이중 계약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조민혁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정확히 한서연이 했던 말이었다. 그 대화 이후 그는 강태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더 파고들기 전에 쫓겨나고 말았다. 눈앞의 여자는 진짜 한서연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정의감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밤 바다에 빠진 저를 구해준 건 근처를 지나던 작은 어선이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강태준이 보낸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그들은 저를 사고로 위장해 완전히 죽이려 했어요. 저는 제 죽음을 위장하고 3년 동안 숨어 지내며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강태준과 그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날을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조민혁 앞에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모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민영환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그것은 강태준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이 필요합니다. 조민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지켜내지 못했던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이제 혼자가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패배했던 검사와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 가장 예상치 못한 조합의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간, 유진그룹 본사 CEO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을 앞에 두고 노성을 터뜨리고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를 못 막아서 이 난리를 피워 당장 한서연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정신감정 의뢰해 법적으로 그녀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입을 틀어막으란 말이야. 변호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녀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몰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불안했다. 그는 한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한 여자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냥 돌아왔을 리가 없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나타났을 터였다. 그는 박영진 실장을 불렀다. 3년 전 일 처리했던 놈들 전부 찾아내. 아직 입을 열 만한 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조민혁의 사무실을 떠난 한서연은 그를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한 비밀 기지였다. 3년 동안 해커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는 유진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죠. 우리가 가진 증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조민혁은 감탄하며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그들의 손에 있었다. 그들은 이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내며 거미를 사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서영과 조민혁의 방역은 거대한 성벽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모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그곳에 작은 쐐기를 박고 균열이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정교한 전략을 선택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유진그룹의 우인자, 비서실장 박영진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안전가옥의 메인 스크린에는 박영진의 모든 정보가 떠 있었다. 그의 가족 사진, 매일 출근하는 경로, 즐겨 찾는 식당, 심지어 그의 어린 딸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까지. 한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분석했다. 박영진 실장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약하고 야망에 눈이 멀었을 뿐이죠. 그래서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수기 쉬운 고리이기도 해요. 그에게 필요한 건 협박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양심을 일깨워줄 거울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쐐기는 박영진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직후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갓피어난 하얀색 호접난 화분이 담겨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난초 사진이었지만 박영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 호접나는 생전에 민영환 회장이 가장 아끼던 품종이었다. 그리고 그 난초를 관리하는 것은 민 회장의 신임이 가장 두터웠던 박영진의 몫이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랜만에 맡는 향기네요. 아직도 잘 키우고 계신가요? 박영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난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강태준. 그리고 한서연.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당신이 과거의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는 죽은 자가 보내온 듯한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다음 날, 박영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강태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이마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그는 애써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예리한 강태준이 그의 이상한 낌새를 놓칠 리 없었다. 박 실장,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혹시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영진이 간신히 집무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쐐기가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업무용 이메일이었다.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짧은 음성 파일이었다. 지지직하는 노이즈와 함께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년 전 그날 밤, 강태준이 한서연을 바다로 밀어버리기 직전의 소리.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는 깨끗하게 지워졌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박영진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파일을 삭제했지만 이미 소리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었다. 한서연은 그들이 조작했던 증거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박영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인가? 강태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박영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영진아, 우린 30년 친구다. 그렇지. 그는 박영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의 배를 탄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만약 배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누구 하나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영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태준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30년 지기 친구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릴 수 있는 남자였다. 물론이지, 태준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박영진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유령이 그의 양심을 조여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괴물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영진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액자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3년 전 강태준의 명령으로 모든 증거를 인멸할 때 그가 몰래 빼돌려 놓은 유일한 보험이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민영환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증거의 원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USB를 보며 고뇌에 빠졌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강태준은 무너지겠지만 공범인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언제 강태준에게 제거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견고했던 충성의 성벽에 마침내 지워지지 않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영진이 내면의 폭풍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한서연과 강태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광장을 무대로 한 보이지 않는 총칼이 오가는 미디어 전쟁이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이용해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그룹이 소유한 신문사와 방송국, 그리고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들을 총동원했다. 유진일보 한면에는 죽은 아내의 귀환 거액의 재산을 노린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한서연을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3년 동안 호화로운 해외 생활을 했다는 거짓 증언과 조작된 사진들이 그럴듯하게 편집되어 실렸다. 저녁 메인 뉴스에서는 유명 정신과 의사가 등장해 그녀가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망상 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태준의 전략은 명확했다. 한서연의 모든 주장을 정신 이상자의 망상 혹은 돈을 노린 사기꾼의 거짓말로 치부해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대중은 거대 언론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서연의 극적인 등장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여론도 연일 계속되는 부정적인 보도에 조금씩 강태준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점차 동정의 대상에서 의심과 비난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조민혁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건 언론이 아니라 그냥 똥물입니다. 저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때문에 진실이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도 반박 기사를 내야 합니다. 그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오가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어요. 코끼리를 상대로 개미가 힘겨루기를 할 수는 없죠. 그녀는 조민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그들이 파놓은 진흙탕에서 같이 뒹구는 대신 우리는 깨끗하고 단단한 바위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해커 동료인 헬리오스와 연결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었다. 헬리오스는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헬리오스, 준비됐나요? 언제든 아르테미스.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한서연의 타겟은 거대 언론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진실의 탐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터넷 독립 언론사였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탐사 보도로 여러 차례 특종을 터뜨린 곳이었다. 잠시 후 진실의 탐침 편집장의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의 암호를 푸는 데는 반나절이 꼬박 걸렸다. 마침내 파일이 열렸을 때 편집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 안에는 유진그룹이 지난 5년간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회계장부 원본과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수십 개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 그리고 그 돈이 국내외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유진 게이트하고의 서막이었다. 한서연은 민영환 회장 살인 사건이라는 핵심 카드는 숨긴 채 강태준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경제 범죄의 증거부터 터뜨린 것이다. 진실의 탐침은 며칠 밤낮의 검증 작업을 거쳐 단독 유진그룹,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다. 주류 언론들은 이 기사를 철저히 외면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강했다. 기사는 SNS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유진그룹이 만들어낸 정신 나간 전처의 이미지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대 기업의 부패라는 두 개의 서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자크 유진 게이트 원잇 강태준 버스 비자금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처음에는 한서연을 비난하던 댓글들도 점차 이게 사실이라면 강태준도 보통이 아니네. 죽은 아내가 돌아와서 폭로할 정도면 뭔가 있긴 있는 거다. 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로 바뀌어갔다. 강태준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론의 운동장에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독립군이 나타나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노려보며 분노에 찬 숨을 내쉬었다. 그가 수백억을 들여 쌓아 올린 미디어 방어벽이 이름도 없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하나 때문에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전략을 간파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기업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감정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님을, 자신을 상대로 체스와 같은 정교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무서운 전략가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위로 짙은 위기감이 드리워졌다. 미디어 전쟁을 통해 강태준의 완벽한 이미지의 균열을 낸 한서연은 이제 그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킬 다음 단계의 작전을 개시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을 이용한 정교한 덫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의 전공 분야인 예술과 투자가 이번 작전의 핵심 무기였다. 안전가옥의 스크린에는 스위스 제네베에 위치한 유서 깊은 미술관 갤러리 엘리시안의 정보가 떠 있었다. 갤러리 엘리시안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 명성과 소장품의 가치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생전에 민영환 회장이 유진그룹 문화재단을 통해 인수를 추진했던 마지막 목표이기도 했다. 한서연은 조민혁에게 갤러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민 회장님은 이곳 인수를 통해 유진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문화 사업에 돈을 쓰는 걸 극도로 혐오했죠. 회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인수 계획을 백지화시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동시에 민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간이에요. 만약 이 갤러리가 다시 매물로 나온다면, 특히 지금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시점이라면 그는 반드시 달려들 겁니다. 작전은 헬리오스의 손을 통해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갤러리 엘리시안의 부채를 인수하고 새로운 주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묻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다. 갤러리가 최근 창고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장에 잃어버린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는 소문이었다. 예술계와 투자계는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강태준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보고서는 그의 의심을 탐욕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고서에는 갤러리가 발견했다는 그림이 민영환 회장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전설적인 화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갤러리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어오를 터였다. 게다가 비자금 스캔들로 추락한 자신의 이미지를 문화 대통령으로 포장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 당장 인수팀을 꾸려서 스위스로 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갤러리 엘리시안을 손에 넣어. 강태준의 지시에 몇몇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한서연이 돌아온 이 민감한 시기에 민영환 회장과 관련된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한서연은 지금 여론전에서 패배하고 궁지에 몰린 생쥐일 뿐이야.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내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이건 경영활동일 뿐.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의 오만함이 신중함을 집어삼켰다. 유진그룹의 인수팀은 전세기를 타고 스위스로 날아갔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서연 측이 내세운 유령 회사는 유진그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척하며 마지막 최종 계약 단계에서 교묘한 독소 조항 하나를 끼워 넣었다. 본 계약은 과거 민영환 회장이 추진했던 인수 계획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민 회장이 직접 서명했던 원본 인수 의향서를 유진그룹 측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의 연속성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서연이 설계한 더처의 핵심이었다. 3년 전 민 회장이 서명했던 그 인수 의향서에는 그가 유진그룹의 비자금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양성화하려 했던 계획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특정 부분에는 그만이 사용하는 특수한 만년필의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한서연은 바로 그 잉크 자국과 대조할 수 있는 민 회장의 마지막 메모를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 죽은 영감의 서류 따위가 왜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수천억 원의 계약금이 오간 상황이었고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이 딜을 사소한 서류 문제로 깰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박영진 실장을 호출했다. 3년 전 민영환 서재에서 나온 서류들. 아직 가지고 있겠지. 당장 그 빌어먹을 인수 의향서 찾아서 스위스로 보내. 강태준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문서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귀찮은 절차라고만 생각했다. 박영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문서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지시로 민 회장의 유품을 소각할 때 다른 서류들과 함께 금고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문서였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태준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룹의 비밀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먼지 쌓인 금고 안에서 그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자신의 손으로 꺼내고 말았다. 며칠 후 한서연의 안전가옥에 설치된 모니터에 미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진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민영환 회장의 서명이 담긴 인수 의향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는 보고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민 회장이 죽기 전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썼던 마지막 일기장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화면에 띄우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인수 의향서의 서명과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온 잉크의 미세한 번짐 패턴이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태준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긴 셈이었다. 한서연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정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이 스스로 던져준 결정적인 증거 조각을 손에 쥔 한서연과 조민혁은 이제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열쇠를 깎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공식적으로는 비운의 심장 마비로 종결되었던 민영환 회장 사망 사건의 진실을 수면 위로 꺼내 올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을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재수사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 안전가옥의 스크린 위로 3년 전 사건 기록이 빼곡하게 펼쳐졌다. 조민혁이 검사직을 사임하기 직전 몰래 복사해두었던 자료들이었다. 그는 인수 의향서 4본과 당시 강태준의 서면 진술서를 나란히 띄웠다. 강태준은 민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경영 문제로는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 의향서는 그가 회장님의 가장 내밀한 사업 계획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죠. 명백한 위증입니다. 조민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만으로 살인을 증명할 순 없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깨고 재수사의 명분을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검 감정서. 그는 화면에 민 회장의 부검 감정서를 확대했다. 사망 추정 시각,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단정하는 소견 등 모든 것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깔끔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부검의 황 박사. 그는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너무 서둘러 종결시켰습니다. 조민혁의 말에 한서연은 즉시 헬리오스에게 황 박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헬리오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민 회장의 부검이 끝난 직후 황 박사의 아내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된 비밀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송금처는 유진그룹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강태준은 돈으로 진실을 샀던 것이다. 한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 물증을 뒷받침해줄 인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밤, 민 회장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분명히 진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민혁은 당시 민 회장의 자택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운전기사 김준호? 김준호는 10년 넘게 민 회장의 차를 몰았던 아들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그는 민 회장이 사망한 직후 아주 간단한 서면 진술만 남긴 채 돌연 사직하고 잠적해버렸다. 당시 조민혁도 그를 만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뒤였다. 그는 무언가를 봤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 측의 협박을 받고 입을 닫은 거겠죠.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김준호 씨입니다. 김준호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명까지 하고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다. 한서연과 조민혁은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의 집을 찾아냈다. 낡은 어촌 주택의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남자는 3년의 세월 동안 훌쩍 늙어 보였다. 그는 낯선 두 사람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한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자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오랜만이네요, 김 기사님. 한서연의 인사에 김준호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다. 그를 막아선 것은 조민혁이었다. 김준호 씨, 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다. 제발,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그의 완강한 저항에 조민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한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깊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 제 인생.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한 사람까지요. 김 기사님. 회장님은 당신을 아들처럼 아끼셨어요. 그분의 마지막이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차에 말을 이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정의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한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준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회장님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면서요. 저는 곧장 회장님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서재 앞에서
강태준 사장, 아니 회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재를 빠져나오고 있었죠. 제가 회장님은 어떠시냐고 묻자 그는 잠시 쉬고 계시니 방해하지 말라고만 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김준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이상한 낌새의 서재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이미 의자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에는 비상호출기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호출 신호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통신을 방해하는 전파 방해 장치를 썼던 겁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서재를 나올 때 작은 가방에서 검은색 기계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것을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강태준은 단순히 민 회장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까지 의도적으로 차단한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김준호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 했지만 그날 밤 박영진 실장이 그를 찾아와 그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쥐어주었다고 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도망쳤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서영과 조민혁은 마침내 강태준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다. 김준호라는 스모킹 건을 확보한 한서연과 조민혁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조민혁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민영환 회장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강태준의 위증, 부검의 매수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증인 김준호의 존재를 명시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재벌가 스캔들로 여겨졌던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살인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여론은 삽시간에 한서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3년 전 조민혁을 쫓아냈던 부장검사는 이미 다른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좌천된 상태였고 새로 부임한 특수부 부장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강골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의 철옹성 같았던 방패막이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편 진실의 탐침이 보도했던 유진그룹 비자금 사건 역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발했다. 유진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은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장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태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자신에게 등을 돌린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필사적인 로비를 펼쳤지만 한번 터져 나온 진실의 급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태준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경영 능력을 재신임받고 한서연 측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경영권 찬탈을 노린 음해로 규정하여 정면 돌파할 생각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가진 지분과 우호 세력의 힘을 믿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그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될 터였다. 결전의 날을 며칠 앞둔 밤, 양측은 각자의 공간에서 마지막 전략을 다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인단, 그리고 박영진 실장과 함께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는 주주들을 현혹할 감동적인 연설문과 한서연 측의 주장을 반박할 조작된 데이터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 강태준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주주총회가 끝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특히 박영진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의 안전가옥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주주총회 당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최종본이 떠 있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의 살인교사 증거,
비자금 내역, 여론 조작의 실체 등 지난 몇 달간 그들이 모아온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조민혁은 법률적인 부분을, 한서연은 전체적인 흐름과 감정적인 호소력을, 그리고 셔터 뒤에 헬리오스는 이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마지막까지 빈틈을 메웠다. 조민혁이 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영진 실장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의 증언 없이는 강태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의 우려에 한서연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괴물과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저는 그가 가진 마지막 양심을 믿어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는 스스로 걸어 나올 겁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민영환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서연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이제 곧 끝나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유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아닌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는 자의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유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객석은 마치 곧 폭발할 화산의 분화구처럼 들끓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한 남자.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불안감을 감춘 채 다시 한번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저와 우리 유진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실체 없는 음해이며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공작일 뿐입니다. 그는 주주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이룩한 경영 성과를 그래프와 숫자로 제시하며 자신만이 유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리더임을 역설했다. 일부 주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강태준이 연설을 마치고 의장석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홀의 뒤쪽 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민혁 변호사와 함께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에게 터졌다. 강태준은 예상했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여인이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주범입니다. 주주도 아닌 외부인이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난입하다니. 경비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할 때 조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의장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연 씨는 고 민영환 회장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진그룹의 합법적인 주주입니다. 그녀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민 회장의 차명 주식이 그녀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의장의 허락을 받은 한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강태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원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주로서 지난 5년간 이 단상 위의 남자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배신하고 유진그룹을 사유화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화면은 유진그룹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돈이 세탁되고 그 돈이 어떻게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태준이 소리쳤다.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증거 능력도 없는 쓰레기라고요.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는 국세청의 공식 조사 결과 보고서가 떠올랐다. 한서연이 제시했던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국가기관이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갤러리 엘리시안 인수 계약서와 강태준이 스스로 제출했던 민영환 회장의 인수 의향서 사본이었다. 한서연은 두 문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강태준 회장은 민 회장님 사망 전 경영 문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그가 회장님의 비밀스러운 사업 계획까지 모두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위증을 했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운전기사 김준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전 녹화된 그의 영상 증언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민 회장의 서재 앞에서 강태준을 마주쳤던 일, 강태준이 주머니에 숨겼던 전파 방해 장치, 그리고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로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다는 절규 섞인 증언. 강태준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그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의도적으로 차단한 살인자입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 울부짖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스크린을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소설이라고 증거가 없어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다.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홀 안을 맴돌았다. 주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주주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영진 실장이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 실장,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자리로 돌아가. 박영진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한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저는 지난 30년간 강태준 회장을 친구로서, 상사로서 모셨습니다. 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저의 양심과 영혼을 팔았습니다. 민영환 회장님의 죽음도, 한서연 사모님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도 모두 제가 공모하고 방조한 일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강태준 회장이 직접 모든 범행을 지시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모든 죗값을 치르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의 제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마지막 칼날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강태준은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재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민영환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제왕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강태준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자 주주총 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3년간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승리의 희열도 그녀의 얼굴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유진 게이트의 여파로 경랑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영진의 결정적인 증언과 한서연 측이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강태준은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부역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과 진실을 덮었던 부검의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유진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총수의 구속과 그룹 전체를 감싼 비리 의혹으로 인해 회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주들과 이사회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한서연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제안했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회사를 바로 세울 도덕적 명분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싸웠던 이유는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정의를 되찾고 한 분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유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전문 경영인입니다. 부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찾아 유진을 다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몇 주 후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민영환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자신의 유진그룹 지분을 모두 출연하여 서연 앤드 민 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민 회장의 꿈이었던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대중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대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조민혁은 검찰로 명예롭게 복귀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하고 재단의 법률 지원 센터장을 맡기로 했다. 그는 딱딱한 검찰 조직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곳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박영진은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그는 죗값을 치른 후 조용히 사회에 봉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신인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전시회였다. 한서연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평범한 관람객의 모습으로 조용히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심의 불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시회를 나온 그녀는 차를 몰아 3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바다로 향했다. 해질녘의 바다는 그날처럼 차갑지 않았다. 금빛 노을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서서 오랫동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삼키려 했던 죽음의 바다는 이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생명의 바다로 보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와 화해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